뭐 경제 이야기에 사실 주식만 있는 건 아닌데 주식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얘기도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침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금리하고 부동산도 때려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뭐라 그럴까요? 그 집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경제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부동산이 최근에 빠졌는데 네. 빠졌다고들 하는데 네네. 얼마나 빠진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그게 주시는데 어렵습니까? 네.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네. 통계로 하나가 딱 나오면 예. 주식처럼 수치가 딱딱딱 네, 네. 나오면 굉장히 쉽겠는데 네.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라도 사실은 동이나 층에 따라서 네, 가격이 네.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한 10%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고점 작년 한 3분기 정도, 추석 이전 1년 정도. 만에? 그렇죠. 1년 만에 10%요? 10%에서 15% 정도는 빠진 것 에게. 같고요. 애계라고 하는데 예. 자, 여기서 이게 예. 바닥이면 애계가 되는데 오케이. 이제 시작이라고 바라본다면 10%가 끝이야? 더 떨어질 수도 아니, 물론 있겠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맨날 반값 얘기 나오고 50% 얘기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사례고요. 예. 그것도 이제 반값 아파트가 굉장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마포에. 실제로 반값이 나온 거야.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우리 집이 1년 전에 10억이었는데 네. 지금 9억 됐다. 그럼 남들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울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예. 수도권 외곽이나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진 곳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은 얼마나 빠졌습니까? 한 20, 30% 빠진 곳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50% 가까이 빠진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10% 빠졌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집은 더 빠졌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아직도 신고가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 10%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디어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10%가 맞구나 이렇게 좀 이제 신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서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한국 부동산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뭐 마이너스 0.25% 떨어졌다 무슨 이렇게. 뜻이에요? 이게 이제 주간 하락률을 나타내는데요. 통계가 아파트에서 거래가 한계된 거를 가지고 통계를 잡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모든 성적이 80이 아니잖아요. 내 성적은 60이 될 수도 있고 95점이 될 수도 있듯이 통계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되고요. 정확한 아파트 가격은 사실은 그게 통계로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파트 가격은 내가 직접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 거는 내가 판단하는데 네네. 전체로 보는 거는 10% 정도 빠지고 0.25면 주간이니까 곱하기 50배 합니까? 근데 그게 단순 계산이 그렇고요. 제가 바라보는 10%는 우리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고 싶은 괜찮은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떨어졌다라고 죄송합니다. 봐야지. 통계를 주택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이제 빌라도 말씀 굉장히 포함되고요. 많은데 제가 시작해봐서 저는 도대체 주식은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은 현황이 있잖아요. 네네. 눈에 이사율 네. 어제 0.01% 올랐다 내렸다 딱딱 나오는데 네. 이게 오른 건지 내린 건지. 그러니까 매매 가격 변동률이나 PIR이나 이런 걸 보면서 추이 자체는 이제 읽어볼 수는 있는데 추이가 중요하다. 정확한 가격이야 사실 단지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 모르는 거 다 여쭤봤고요. 아니, 궁금하신 거 여쭤볼 수 있죠. 네네네.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이게 저도 좀 궁금한 점이 네. 10% 하락했다. 외곽 지역은 20, 30% 하락했다. 근데 그거보다도 거래량도 상당히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래 절벽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몇 개 안 되는 표본 중에서 네.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통계인가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개 거래된 게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거래이냐.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잡을 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요즘 거래량이 굉장히 없잖아요. 네. 거래 절벽을 넘어서 빙하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빙하기 표현하던데.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괜찮아요. 거래가 많이 될 때는 서울 아파트가 10,000건 이상 거래가 됐었거든요. 15,000건. 10,000건에서 15,000건까지 한 되고요. 달? 그렇죠. 한 달에. 좀 안 될 때도 3,000에서 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9월 달 기준에서 보면 한 600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심지어 10월 달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 18일 기준으로 100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 서울의 아파트가 아파트 전체에서? 180만 호가 넘거든요. 200만 호 100개 가까이 되는데 100개가 거래됐다는 와. 얘기는 그냥 안 된 거죠. 하나도 안 됐다라고 보여지니까 사실 네. 저는 통계 자체도 사실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하락을 맞고 있지 않을까.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안 팔려서 최근에 그냥 전세로 돌릴래. 그래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주식은 거래는 되잖아요. 내가 네네. 하락 거래를 누르면 거래는 되는데 부동산은 나 10% 알았어. 나 10% 손해보고 그냥 팔겠어. 라고 해도 거래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결국은 거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딜레이? 연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언젠가는 확 터지나요? 그게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네. 일단 기다려보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기다려보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반등이 할 거야. 규제가 다시 좀 택자. 풀리면 그렇죠. 네, 다시 택자가 다시 좀 되겠습니다. 반등을 네, 네. 하면서 올라가면 그때 팔든지 기다려 보든지 할 거야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절대 손해 보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본격 하락을 했거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전체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아직 대세 하락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에서 진짜 급하신 분들만 이제 급매물로 내놓고 있고요. 매수자 입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요.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잖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맞아. 옛날 생각해보면 많이 올랐죠. 2배? 예. 많게는 3배까지 올랐는데 10년 정도 보면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올라서 이제 10% 15% 서울 기준에서 그게 조정이야. 아직은 아니야. 더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거 봐.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실수요자들도 사실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떨어지는 집은 안 사고 싶잖아요. 네.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차라리 전세 가는 게 낫죠. 왜 떨어지는 집을 사겠습니까? 세금 내고. 그렇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 지금 분위기에서 오른다는데 베팅하는 분들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주식도 그렇지만 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하나도 없다. 공급 물량도 많이 줄어. 서울은 공급 물량도 부족하거든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살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예상이 많이 되니까 요즘 이제 집값이 내려가니까 미리 지어놓은 짓고 있던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PF가 요즘 뭐 문제가 되고 뭐 레고랜드가 난리를 쳤지만 그 바닥에는 사실은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는 게 경제에 그냥 긍정적인 것과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긍정적이면 뭐가 있고 부정적이면 뭐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건 당장 증권사 뭐 PF가 나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혹시 그거를 좀 정리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값 오르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르는 것부터 해볼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죠.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무리하게 또 연끌을 해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집값 올라갈 때 또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세수가 늘어나죠. 거래가 늘어나니까 취득세도 늘어나고요. 재산세도 집값이 오르니까 종부세도 늘어나고 또 파니까 양도세도 또 많이 들어오니까 세수가 증가하고 또 경제에도 건설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또 많이 늘리니까 건설 경기도 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순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일단 뭐 긍정의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꿈을 좀 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부정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부정의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세수가 감소하고요. 우리 서민들이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집값 떨어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합니다.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요즘 문제가 되고 네, 있죠. 네. 집주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기 네.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은 그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역전세난이 생기고요. 우리 이사하면 TV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고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가구업체들도 안 되고요. 가전업체들도 안 되고요.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그렇죠. 뭐 타격이 1층 있고. 부동산들도 안 되고요. 네. 건설 경기 당연히 위축이 되고 네. 인테리어도 안 돼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인테리어. 건설 회사들도 작년만 하더라도 사업 부지들, 아파트를 지을 땅을 제발 좀 찾아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팔아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영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근데 내 집값 사놓은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네. 상당히 또 괴롭죠. 괴롭죠. 그래서 또 급매물이 나오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안정, 어떻게 보면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 정도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또 우리 뭐 탐욕도 좀 개입이 되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또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굉장히 머리 아프고 이거 답을 쉽게 못 찾을 것 같아요. 오를 때 팍 오르고 내릴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오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좀 거래량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격은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나라고 하지만 거래량을 본다면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2008년도 11월 달에 한 1,30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 반토막도 안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 폭등한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네네. 폭등한 다음에 내려온 적도 많이 있는데 네네. 내려올 때 요번에 특히 거래량이 좀 적은데 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아, 일단 금리 속도가 빠르다. 예,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제 그랬잖아요. 2023년까지 안 올리겠다. 6개월 만에 3%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막말로. 그래서 저도 이제 올리라고 예상은 했는데 제 생각은 올해 말에 2%, 내년에 3% 갈 것이라고 이제 작년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도 더 뛰어넘어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굉장히 대부분의 당황하는. 분들의 예상보다도 그렇죠. 예전에 15%일 때 18%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3%잖아요. 0%가 3% 가는 건 3%예요. 네. 같은 거 맞아요? 돈은 맞는데 이자 내는 속도가 같은데 느낌이 너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금리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배경을 본다면 금리가 이제 집값하고는 반비례지만 과거도 고금리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집값이 더 오른 적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유동성 파티에 취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거죠. 진짜 신데렐라 시간이 끝나가는데 그 파티에 취해서 끝나는 시간을 체크를 못하다가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나니까 아차 파티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 집도 안 팔리고요. 사실은 좀 늦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지금 집 사면 안 되겠다. 집주인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올스톱인 상황이고요.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고 매도인들, 집주인들의 심리가 좀 더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 사실은 급매물도 더 많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금리 속도가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했고 그런 거. 뭐 취득세는 관계 없습니까? 취득세 엄청 비싼데? 취득세 비싼데요. 이게 다주택자들은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예, 예. 2주택 때는 예, 8%, 3주택자는 예. 12%인데 예. 1주택자들은 여전히 1에서 같으니까. 3%거든요. 근데 지금 실수요자들도 안 삽니다. 아. 그리고 분양 시장이 안 좋잖아요. 예. 미분양이 늘어나고 청약 경쟁률이 예. 떨어지는데 분양은 철저하게 무주택자 시장이거든요. 네. 집 있는 사람들은 가점제 대상 자체가 안 예, 되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실수요자조차도 취득세의 문제는 아니고요. 취득세를 내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면 대출 이자를 더 내더라도 저라도 하죠.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이 또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네. 취득세 내더라도 그것도 못 건질 것 같고요. 대출 이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올스톱인 그래요? 상황이에요. 그래도 취득세 뭐 8% 12% 되면 너무 세긴 하잖아요. 세죠.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들은 그냥 엄두도 못 내는 거고요. 실수요자조차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어느 게 좋은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면 그리고 역시 속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려 좀 살살 내려야지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을 험악하게 내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뭐 취득세나 다주택자가 좀 사주면 좀 나아질 테니까 네네. 돈 있는 사람들이 역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취득세도 좀 낮춰주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조금 가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별로 진행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 국토부에서 바라볼 때는 예. 국토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연착륙도 시키고 싶고요. 예. 집값 다시 오르는 것도 싫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착륙 시킬래다가 돌았을까봐. 그렇죠. 혹시라도 또 강남 투기 심리를 자극할까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 만한 용기는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물론 풀긴 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1세대 1주택자 위주로 조금씩 풀긴 하는데 사실은 정책 가지고 집값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오를 때도 안 되고 맞아요. 내릴 때도 안 되는데 정부 입장이라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지금 다주택자들 쉽게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서울의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급 측면에서 좀 보자면 네.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은마 아파트 네. 재건축 이제 한다, 네. 드디어 한다, 40몇 년 만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목동이나 뭐 여의도 쪽에 재건축 단지도 들썩인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요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또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작년에 이 정도 심의가 났으면 네. 이번 정비구역,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네.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난리가 난리 난 났겠죠. 거죠. 투자 엄청 심리가 오르고 살아있는데 투자하고 싶어서 이제 근질근질한데 기회를 줬으니까 난리가 나는데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은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문을 열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과연 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좀 낮은 편이고요. 좀 내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통과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통과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서울시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도 그렇고요.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잖아요. 270만 원 공급도 해야 되고요.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사실 과거에는 발목을 좀 잡았죠. 해야 되는 재건축 단지들도 좀 안 되게 약간 네. 좀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발목은 잡지 않겠다. 정상적인 재건축이라면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인데 또 하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게 이번에 은마 아파트가 용적률이 204%였는데요. 이번 내용을 보면 250%로 재건축을 해주겠다. 많이 안 들은 거죠. 많이 안 늘었는 거죠. 용적률이 많이 늘어야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요. 일반 분양이 늘어나야 남는 재건축 게 조합원들의 있죠.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250% 늘어나면 4,424세대거든요. 지금 일반 분양이 676세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성이 안 좋거든요. 결국에는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서울시 입장이죠.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 완화, 혜택도 주지 않겠다. 자극도 주지 않으면서 발목은 잡지 않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트랙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격적으로 종상향을 시켜줘서 300%, 350% 해줬다면 시장에서 와 이거 엄청난데? 우리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하는 거잖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입주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일반적으로 은마 아파트도 15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도 완공됐을 때 문제지 지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냥 발목이 잡히진 않았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 안 된 곳들도 많고요. 물론 이제는 안전진단이 예전보다는 좀 쉽게 통과를 하겠지만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흥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개발을 할 때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공공에다 뭔가 이렇게 내놓는 것만 많지 않다면 뭐 250%가 됐든 뭐 300이 안 되고 250이면 더 쾌적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다면 결국 외부로 뺏기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게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뺏기는 것도 있죠. 뺏기는 게 아직도 계속 있죠. 있죠. 있는 게 상당히 아까 제가 일반 분양이 예, 예. 676세대 정도라고 네. 했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가 6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계속 당연히 있으니까. 기부 체납도 받고요. 서울시가 그거 안 할 리가 없죠. 당연히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덜 받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조합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층수도 더 높이고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건 해봐야 되는 해봐야 거니까요. 되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번에 은마 아파트 이
관련된 결정들이 네. 시장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수준은 아니다.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단지들, 뭐 예, 예. 여의도라든지 예. 기대감, 그러니까 발목을 안 잡힐 수는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네. 발목이 잡혀서 못했던 단지들은 조금 뭐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풍선 효과가 돼서 서울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죠? 이걸 뭐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공급이 네. 어렵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공급을 멈춰버리게 되면 또 한 5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네. 뭔가 내려가고 있는데 공급이 막 생기면 더 내려가는 거. 그게 사실은 예. 딜레마죠. 그래서 네. 과거에서도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공급을 줄였거든요. 네. 공급을 줄이니까 나중에 또 그게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입장은 공급은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는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또 그걸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는 좀 우리 저번에 무슨 얘기 하다가 5차 방정식 얘기했잖아요. 네. 오차. 이건 한 10차 되나요? 우리 뭐 하다가 5차 방정식 생각할 때 얘기했죠? 진짜 네. 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 굉장히 또 심리적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센시티브 그렇죠. 예, 이게 마을 부동산 주식 얘기는요 잘못하면 네. 오를 것 같다 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야 저놈이 언제는 맞췄냐. 그리고 이제 다들 포기를 하는데 부동산 얘기 잘못하신 분들은 욕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사실 주식 같은 네,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집을 안 사도 우리가 전세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렇네요. 사실은 전재산이잖아요. 그렇네요. 나의 전재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그렇고요. 집주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개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게 이제 부동산 자산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더한 거 굉장히 높죠. 네,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네. 부동산만 딱 갖고 있으니까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그래서 소비도 감소하는 거고요.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좀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렇죠. 워낙 민감한 문제라 저희 우리 이런, 부동산 네. 얘기를 조금 가끔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네. 뭐 근데, 경제에서 예, 네, 중요한 지금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주식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개인들이 부동산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는 항상 이런 가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집주인이 세입자 구한다, 네. 깡통 전세, 네. 그렇죠 전세 사기 뭐 이런 흉흉한 얘기, 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뭐 명품백을 준다 이런 얘기들 나와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뭐 요즘 뭐 샤넬백도 준다라고 하고 골드파 준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좀 이례적이긴 하죠.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B 정부 이전에는 우리가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네. 전세는 자기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의 지배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이 되니까 금융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전세 시장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매와 전세가 동반 움직입니다. 네.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전세는 원래대로 하면 전세는 올라가주면서 매매를 좀 떠받쳐줘야 되는데 동시에 내려가니까 사실 거래도 더 안 되고요. 집값 하락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대표님 또 나와주실 거죠? 나와주시면 다음에는 우리 그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전세는 그랬는데 요즘은 전세 대출이 큰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도 그게 다음에 진짜 모셔서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